안녕하세요. 눈살림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미숙입니다. 여러분과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세 끼 밥을 먹을 때 먹고 있는 밥, 그 밥의 원료인 쌀이 생산되는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뱀과 두꺼비가 있는데요. 이 두 친구들은 논에서 가장 포식자로서 활동했었던 생물인데 요즘은 보기가 힘드시죠? 이 생태계 얘기를 이 시간에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재배 역사를 한번 여기에서 잠깐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문명에 전달되는 부분과 똑같이 쌀도 전달됐을 것이다라고 예측되었었던 부분의 지도입니다. 초창기에는 남방설에 의해서 일본과 우리나라에 동일한 시기에 벼가 들어왔을 걸로 예측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뒤에 황하강에서 타나미가 발견이 되면서 북방설이 커다란 힘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7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저희가 북방설에 힘입어서 우리 문화는 북쪽으로부터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김포나 이쪽에 가와지 벽시, 파주의 가와지 벽시가 타나미로 발견이 되면서 중부지방으로 직접 들어왔을 것이다. 산둥반도를 통해서 백기를 통해서 한반도로 유입됐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던 그게 중부설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벽시가 발견이 되면서 우리나라 벽시가 이곳저곳 산지에서 여러 곳에서 벼가 재배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런 과정을 또 다른 상황이 있었었죠. 2002년에 저희 청원군, 지금은 청주시로 변했는데요. 청원군 옥산면 소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산업공업단지를 발굴하는 시점에 이 근처에 있던 널무덤이나 여러 가지 청동기 문화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에 탄소 연대 측정도 하고 새로운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 유물들을 발견하고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쭉 깊이 있게 쭉 박아서 2m, 3m까지 천공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토탄층이 그 천공에 의해서 딸려 나왔는데요.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곤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살았던 생태계나 그 지역에 있었던 문화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발견된 게 바로 벽시였습니다. 이게 이제 소로리 벽시라고 하는 벽시가 발견이 되었는데 이 소로리 벽시가 발견되면서부터 우리 한반도에 쌀이 순화벼로서 야생벼는 아니고 그타에서 우리가 재배를 했었다. 재배벼까지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야생벼에서 재배벼로 가는 그 중간 단계인 순화벼로서의 벽시들이 발견이 약 3000년 동안 있었던 것으로 발견이 되었어요. 15,000년에서 12,000년 동안 약 3000년 동안의 토탄층에서 벽시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벽시가 바로 소로리 벽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먹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벽시 중에 가장 오래된 벽시로 알려져 있고요. 세계식물학회에서도 2014년에 이것을 인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 인정하는 과정에서 중국 황하강에서 발견된 15,000년 된 벽시가 소빙하기를 넘어가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저희에게 반론을 제시를 했었고요. 우리가 소빙하기에 있었던 온도, 약 지금보다 평균 온도보다 4도를 낮춰서 발화를 시켰을 때 약 70%의 발화율을 보이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소로리 벽시가 인류 최초의 벽시로 그 중에서도 순화 벽시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 소로리 벽시를 갖다가 DNA 분석을 해보았더니 자포니카라 해서 동부아시아 우리가 좋아하는 약간은 찰지고 맛있는 우리나라 쌀과 같은 걸 자포니카 쌀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질과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먹고 있는, 우리가 보통 안남미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쌀에 갖고 있는 DNA 성질을 모두 다 이 소로리 벽시가 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인류가 먹었을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 꼭지 부분입니다. 이 꼭지 떨켜 부분이 붙어 있다는 것은 추수 시점에 되었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탈곡이 되었던 흔적인 거거든요. 사실 이 흔적이 저절로 낙과되었을 땐 여기에 떨기가 정확하게 떨어져서 없어야 할 부분에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은 곧 이것은 인류가 이것을 훑어서 먹거리로 먹지 않았었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야생에서가 아니라 최소한 야생에 있는 벽시들을 좋은 것들을 골라서 다시 반복해서 심으면서 먹을 수 있었던 순화벼로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인류 최초의 벽시가 발굴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에는 인류가 지속적으로 살고 있었었고 그곳에 인류가 먹기 위해서는 주식인 쌀이 이때부터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겠는데요. 인류를 한 세대를 30년으로 놓고 보면 지금 세대는 30년으로 보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15년에서 20년밖에 안 됐었겠죠. 30년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15,000년을 30년으로 나눠 가지면 약 500세대가 이 쌀을 먹고 자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500세대가 먹고 인류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다는 것은 곧 가장 안전한 식품이 바로 쌀이다라고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근거 자료가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로리에서 이런 벽시가 발견된 것만으로도 우리 문화유산으로서 아주 커다란 획기적인 발견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인류가 최초로 되었던 인류가 농사를 짓기 전의 땅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 인류가 손을 대지 않는 땅을 한번 보자라는 생각에 연해주에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왔습니다. 이 연해주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은 나눠지는데요. 이 어두운 부분은 바로 나무들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무들이 성장하는 거 겨울에 보면 어두운 부분은 산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밝은 색으로 보이는 것은 곧 억새나 이 습지에서 자랐던 식물들이 주로 분포되어 있었던 이런 것들은 보통 이렇게 밝은 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밝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는 건 왜일까요? 토양은 수분 함량 때문에 그런 거죠. 토양이 수분 함량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보면은 나무들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수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나무 몇 종류들만 잘 자라고 그 외에는 도태될 수밖에 없었고요. 습지 식물에서 자랄 수 있는 초분류들이 주로 번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우리가 먹고 있는 쌀도 마찬가지로 1년생 초본인 거죠. 1년생 초본으로서 이런 가을이 되면 이런 갈색을 띠고 있어서 이곳이 억새만 자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쌀과 같이 화분과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연해주는 우리나라와 바로 붙어 있는 지점으로서 우리가 토양이 거의 유사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나무들이 잘 자라지 않고 벽과 식물들이 자라는 곳은 습지 성향을 약간은 갖고 있다. 토양이 수분 함량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 꼭대기에 이렇게 목재가 어두운 색으로 있다라는 것은 수분 함량이 많지 않아서 충분히 목재들이 크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조상들이 논을 만들었을 때 농사를 짓는 곳은 과연 어디였을까라는 거죠. 이런 산꼭대기였었을까? 아니면 이런 중턱이었었을까? 아니면 이 하류였을까? 라고 놓고 봤었을 때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 중턱 정도의 이곳에 논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산 꼭대기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하늘에서 준 물 이상의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밭농사 위주라면 아마 이것도 가능하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논농사를 지으려고 했었을 때는 물이 어느 정도 모이는 이런 작은 계곡들, V자 계곡이 형성되는 이런 지형에서부터 이 물이 약간 고여있는 이 자리를 물을 막아서 그것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그 물이 충분했을 때 그 아래 작은 논이 또 하나 만들어주고 그 작은 논이 다시 만들어주고 그래서 계단식 다랭이 논의 형태를 띌 수 있는 그런 농업이 초창기에 발굴이 되었다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인류 문명이 발전이 되고 물길이라고 하는 것을 잡을 수 있는 노동력이 제공이 되었을 때 여기 하루에 있는 물길은 한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었죠. 대단히의 인력이 붙어서 물길을 잡을 수 있는 제방을 쌓고 물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었을 때 이곳에 논농업을 다시 시작하고 밭농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여건이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물이 많은 이 하루에 왜 안 됐을까라는 거죠. 집중호우, 8월달 같은 경우 집중호우가 있게 되면은 벼농사가 아주 잘 지어지고 다른 농업들이 잘 되었을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여기는 홍수가 나게 되죠. 한 번에 다 쓸려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물을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거죠. 지금은 제방이 있고 물길을 잡을 수 있는 하천이 있고 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최초에는 강이 있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낮은 곳으로 물이 몰려들면 이곳은 다 홍수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사람이 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뒤에 생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산 등성이를 뒤로 돌아서 정말 넓은 평야 지역,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우리나라 강 하구에 있는 김포평야나 논산평야, 그 다음에 나주평야랄지 김해평야 이렇게 평야 지역은 옛날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습지인데요. 마찬가지로 산 등성이 하나를 놓고 계곡눈과 그 다음에 넓은 평야 지역을 사진으로 담은 것인데요. 이런 공유하천이 잘 흐르다가 비가 오면 그 공유하천은 물 흐름이 좀 편한 곳으로 흘렀겠죠. 그래서 이런 곳들도 마찬가지로 물이 흘렀던 이건 강이 아니라 그냥 물이 흐름으로 편하게 흘릴 수 있는 좀 낮은 지역으로 물이 흘렀었던 이런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흐르던 물길을 갖다가 인류가 제방을 쌓고 물길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천을 만든 거죠. 지금의 하천은 우리 조상들이 물길을 잡아놓은 흔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습지는 과연 얼마나 있을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습지들은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라 평야 상태로 존재한 거죠.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부지런했던 거죠. 우리 조상들은 너무 부지런해서 이런 평평한 이런 땅들은 물길을 잡고 이곳을 원래도 습지였던 땅을 물길을 잡아서 인류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습지로 변형해서 사용을 하였는데요. 그게 바로 평야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 하구에 있는 김포평야랄지 논산평야 금강하구에 있는 영산강 하구에 있는 나주평야 또는 낙동강 하구에 있는 김해평야 이런 곳들은 그 옛날에 아마 인류가 농지로 바꾸기 전에는 이런 습지 땅이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 논은 그 옛날에도 습지였는데 그 습지였던 땅을 다시 인류가 편한 습지로 바꿔서 썼던 곳이 바로 논이다. 결국은 논은 습지 개념으로 다시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논은 생산 공간이자 습지 땅으로서 물 조절 기능이랄지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 또는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습지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함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논이었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물 맑은 양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양평도 이곳저곳에서 물길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곳이잖아요. 양평에 두물머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인 한강에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양평인데, 양평도 이런 습지 땅이었던 땅이 지금의 강줄기가 만들어지고 그 지역 주변에 습지 땅이었던 곳들을 지금 논농업으로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논농업이었던 지역에 복토를 내서 요즘은 밭농업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류가 농업을 짓기 전의 모습을 저희가 잠깐 인류가 손을 대지 않았던 초지 형태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우리도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하면서 그러면 농사 지을 수 있었던 이런 평야 지역의 땅은 습지 땅이었었겠다. 그럼 논도 습지 땅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그 다음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흔적을 발견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거죠. 여기는 안동에 있는 소면에 있는 옛날 저수지 형태 관계시설을 갖다가 발굴한 현장인데요. 이 발굴된 현장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만들어졌을 걸로 예측하는 둔벙 저수지 이런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시절에 이렇게 둔벙을 유지를 해서 그 둔벙에서 나갈 수 있는 물 수로까지 이렇게 냈다라는 것은 이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갇혀 있는 물은 식용으로 사용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옛날에 물을 죄송합니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옛날에 물을 가둬서 논농업을 지을 수 있었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옛날에 이렇게 물을 가둬서까지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밭을 농사를 지을 때 물을 떠서 물을 줄 수 있는 물조리개랄지 이런 도구들이 많이 발굴되어 있지만 기원전 7세기경이라고 그러면 자연물로 물을 나를 수 있는 도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날라서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물 수로를 통해서 물을 한꺼번에 빼서 농업에서 활용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논농업이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물을 가둬서 물 수로를 통해서 한 곳에서 집약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건 아마 논농업이 이때부터도 기원전 7세기면 2700년 전에 삼국시대 이전에 이미 논농업이 충분히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었나라고 보여지는 유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구려 시대의 벽화인데요. 고구려 시대 벽화를 보면 이 농사의 신이 들고 있는 아주 귀한 이 이삭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생긴 이삭은 뭐가 있을까요? 보리삭이나 밀이삭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수수나 조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은 아니죠.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건 바로 벼이삭입니다. 그러면 이미 고구려 시대 때도 농사의 신이 주식을 들고 있지 않았었을까? 주로 많이 먹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게 바로 벼가 아니었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고구려에는 우리 국사책에서는 벼가 주식으로 돼 있다라는 그런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런 벽화를 통해서 있지 않았었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삼국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백제시대는 당연히 관계수로들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었었죠. 의림지, 수산제, 벽골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벼농사를 지었을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었던 거고요. 신라시대는 우리 나락의 어원을 찾아서 보면 나록이거든요. 신라시대 때 지방 관료들에게 줬던 녹봉을 나록이라 했는데 그게 쌀이었다라는 그런 어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화폐 가치로서 중심 가치로 사용하는 게 바로 쌀이었었다. 곧 쌀은 주식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근거 자료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쌀이 그럼 삼국시대 이전부터
더군다나 15,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친숙하게 우리의 주식으로서 역할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쌀이 생산되는 공간은 바로 습지 공간이었었고, 이 습지 땅이 그러면 그 옛날부터도 습지의 환경을 그대로 갖고 있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네, 이런 근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려시대는 과연 어땠을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윤작에 대한 얘기들 많이 아시죠? 단작을 한 곳에 단작을 하면 영양분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3년 경작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나면 양분이 떨어지니까 휴경을 하고, 휴경을 해서 풀이 잘 자라게 되면 그곳에 방목을 해서 목축업을 하게 되고, 목축업 이후에 소나 다른 가축들의 배설물을 통해서 충분히 양분이 쌓이면 다시 농사를 짓는, 이렇게 순환농법들을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고구려 시대에 밭농사를 보면 2년 3작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에서부터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휴경, 그 다음에 12, 경작, 이 모습이 사실은 고구려 때 이미 우리 조상들은 다 활용을 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양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조선 중기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고구려의 논농사에 이미 이양법을 사용을 하고 있었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예, 이양법으로서 이렇게 고려시대 때 이양법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양법이 사라졌을까라는 거죠. 네, 이때 이미 12법, 이양법, 그 다음에 썰애질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 초기에 와서 이양법이 사라지고 다시 조선 중기에 다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럼 조선 초기에 왜 이양법을 없앴을까라는 거죠. 기록에 의하면 이양 시기에 가뭄이 심해서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으니 직파를 하도록 하라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양법에 대한 내용이 농사직설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농사직설은 서울에서 작성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부지방에 맞춰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의 논농업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똑같은, 네, 30cm 정도 되는 반의 반자, 그리고 네, 그 반의 반자의 반 정도로 간격으로 벼를 옮겨 심어라. 약 30일에서 50일 정도 된 키운 모를 옮겨 심는 모습, 이런 모습이 농사직설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고, 조선 중기에 일손을 많이 잃어버렸던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이런 방법들이 도입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조선시대 중기 때 다시 이양법이 발굴이라기보다는 다시 농사법에서 활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때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이모작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남부지방에서 이모작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남부지방, 그러니까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북부지방은 또 해당되진 않지만 의성 이 지점까지는 이모작이 형성이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보리는 6월 15일에서 20일까지 보리 경작을 할 수밖에 없었었고요. 벼는 모내기를 6월 20일경에 하지 전으로 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전에 약 50일 정도 충분히 키워서 모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겹치는 약 40일에서 50일 동안 겹치는 동안은 동네에서 물대기 가장 적절한 지역에 논을 골라서 전 그 마을에 심을 수 있는 분량을 한 곳에다가 모내기라 해서 밀식을 해 놓았던 것을 보리를 베낸 뒤에 모를 쪄서 옮겨 심는 이런 이모작 활동들이 있게 되면서 결국은 부라고 하는 것들이 축적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조선 초기에 이양법을 사용을 못하게 하면서 직파법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벼를 발화를 시켜서
뿌려준다 하더라도 풀씨와 벽씨가 동일하게 같이 오기 때문에 1년 내에 풀을 뽑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습니다. 그 집에 3명이 살면 3명의 일손으로서 충분히 풀을 뽑을 수 있는 만큼만 논농사를 지을 수 있었었고요. 아무리 부잣집이고 많은 일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손이 20명이다 그러면 20명이 일할 수 있는 만큼밖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소작농들한테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대농으로 갈 수 없는 구조였던 것을 이 이양법을 다시 재실행을 하게 되면서 썰해질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풀을 그렇게까지 많이 뽑지 않아도 됩니다. 썰해질하고도 요즘 풀 나오는 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우렁이 농법을 쓰거나 오리 농법 이런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옛날에 손으로 뽑아도 직화법으로 뽑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덜 써도 되는 구조가 됐거든요. 직화포로 쓰는 것보다는 썰해질을 한번 하게 되면 일손을 사용하는 게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이렇게 이모작과 썰해질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서 머슴 이렇게 한 명의 일손 또는 갑자기 급박하게 모내기철과 추수철만 그 지역의 일손을 하루하루 일손만 사용하면 그 농사를 다 지을 수가 있었던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20명의 일손이 있는 집이 20명에 해당되는 농사만 짓던 분들이 20명의 일손을 가지고서 200명이 먹을 수 있는 일손까지 활용을 했던 거죠. 그렇게 되면은 소작을 많이 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많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구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의 논 형태를 한번 볼까요? 조선시대 논 형태를 보게 되면은 조선시대는 이렇게 둔벙을 중심으로 해서 제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둔벙을 중심으로 해서 둔벙의 크기가 크면 그 둔벙과 관련된 논의 크기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둔벙이 크기가 작으면 그곳에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양이 적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논의 크기들이 작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죠. 그런데 그 옆에 산에서부터 치산치수해서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모여서 가는 이 하천 주변의 논들은 이 하천이 지나가는 모든 지역에서 그 물을 사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초기에는 이런 둔벙을 중심으로 해서 논농업을 시작을 했었다고 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렇게 하천을 정비해서 조선 후기에는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보를 막아서 농사를 지은 지금의 논농업의 구조를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논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논둑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유물로서 남아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산간 지역에 가서 보면 다랭이 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축적된 축대를 보면은 3m, 5m씩 쌓아가면서 만들어진 논들이 다랭이 논들이 있어요. 함양이나 뭐 산청에 있는 황매산 지역에 있는 논들 이런 논들을 가서 보면은 대단위로 축적해 놓은 축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씩 그것이 무너져 내리면 논의 형태를 다 갖추질 못하면서 논이 있었던 그런 구조를 알아보기가 어려워서 사실 논을 구조로 해서 유물, 논의 형태를 유물로 발굴하기라는 건 쉽지가 않은 구조여서 사실 조선시대의 논의 구조를 알아보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그러면 제언이라 해서 저수지를 갖고 있는 논들의 크기와 천방이라 해서 보를 이용해서 천방은 하천을 말하는 거예요. 하천에
물이 문어미 있다 그래서 물이 마구 흘렀던, 그러니까 물길이 따로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비가 많이 오면 이곳저곳 우리가 앞에서 평야 지역의 물길은 이랬습니다라고 보여드렸던 그런 형태, 아무 곳이나 물이 흐르던 그 물길을 사람이 뚝을 쌓고, 지금의 하천 옆에 뚝을 말하는 거가 되죠. 그래서 뚝을 쌓고 물줄기를 막아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보라고 해서 일정, 우리 지금 사대강에 보면은 보 높이가 5m까지 있지만 그때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보드를 보면 1m 정도 높이로 보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물을 빼서 농사를 지었던 흔적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제언으로서 농사를 짓는 것들은 10결, 뭐 50결 이렇게 작은 구조의 논들은 충분히 저수지로도 활용이 가능했었는데, 이렇게 1000결, 5000결 이렇게 커다란 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수지만 가지고는 어려웠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천방을 만들어서 논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었던 이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제언사라서 참봉벼슬을 내려서 그 저수지를 지키는 사람을, 네,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기관제 공무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관제 공무원을 둬서 제 방을 항상 관리하고, 그리고 그곳에 물들을 관리하는 그런 참봉벼슬을 가지는 분들을 나라에서 유지했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은 제 언이라고 말할 수 없이 아주 커다란 저수지나 댐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도 댐이나 이런 것들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수지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저수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양분이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수지의 물들은 보면 약간의 녹조류가 끼어 있고, 이게 더 양분이 많은 물로서 좋은 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댐들은 우리가 식용으로 먹기 위한 물이다 보니까 맑은 물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환경부와 농림부가 바라보는 물은 조금 다른 체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선 중기 때 저희가 천방을 굉장히 많이 만들면서 그 지역 주변의 논이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확대된 그런 흔적들을 기록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기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전탄 지방에 이제 천방을 개간했던 이런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탄은 지금의 북한 땅이에요. 북한 사리원에 있는 그쪽 땅을 말하는 건데요. 성종 17년에 형종의 형인 월산대군이 그 전탄 지역에 이주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호랑이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들한테 물려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월산대군이 사가에서부터 데리고 있었던 네, 하인에게 왜 저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가서 알아봐라 라고 했는데, 그때 그분이 지금으로 따지면 토목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이 가서 봤더니 그 넓은 습지가 갈대가 굉장히 많이 높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갈대 높이는 보통 사람 키보다 높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사이에 호랑이가 숨어져 있어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습지를 기반으로 하고 사는 것은, 호랑이도 습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랑이의 무늬를 보면, 호피 무늬를 보면 갈색과 어두운 색이 같이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갈색을 띠고 있다는 것은 바로 습지인, 네, 갈대 주변의 색깔을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어두운 색은 나무예요. 그래서 습지와 나무가 있는 그 지역,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딱 좋은 지역이 호랑이도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을 봤었을 때 그 동물이 원래 사는 공간이 어딘가를 보려면 그 동물의 보색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라니랄지 이런 것들은 갈색입니다. 그래서 초지에서 살았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물가 근처에서 살았던 게 바로 고라니고요.
그 다음에 고라니가 지금 살 곳이 없어서 산으로 쫓겨서 올라갔던 거지, 사실 고라니는 물가에서 사는 게 맞는 그런 색을 띠고 있고요. 그럼 산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거냐? 산은 어두운 색을 띠고 있는, 네, 멧돼지나 이런 것들이 바로 산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전탄에 마찬가지로 호랑이가 많이 나타났던 거죠. 이 호랑이도 물가 주변이 먹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수달을 잡기 위해서도 왔었을 거고요. 고라니와 같은 이런 것들을 잡아먹기 위해서도 아마 물가를 찾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곳에 물가 주변에는 사람도 물속에서 많은 것들을 채취를 했었었죠. 고기도 잡아서 해먹었던 거고, 우리가 좋아하는 다슬기나 우렁이 이런 것들도 물가에서 사는 생물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채집하기 위해서 물가에 갔다가 네, 호랑이와 맞닥뜨리면 호랑이에게 물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본, 갈대숲의 모습을 본 이 월산대군이 데리고 갔던 이 하인은 그곳에 사람 키보다 낮은 별을 쫙 심어놓으면 대단히 많은 수확량을 가지면서도 호랑이로부터 안전한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계획서인 거죠. 세워봅니다. 그러니까 한 15,000명이 한 달 동안 작업을 하면 굉장히 많은 농지가 생길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서 그 계획서를 써서 올렸고, 이게 이제 검토를 하는 중에 신하들이 그런 거죠. 성종은 형님이 보낸 자료기 때문에 그걸 시행을 해보고 싶었으나 신하들은 그것은 염해 피해도 있고 하니 안 된다라고 표현을 했었을 때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에 의해서 그 다음 해에 농사가 다 끝난 11월 말에 방을 붙여서 12월 달부터 네, 사람을 모읍니다. 함경도에서 사람을 모았는데 15,000명 정도를 모으려고 했으나 10,000명밖에 못 모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겨울이 되어서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커다란 기계들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삽이 가장 큰 기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보삽과 같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정말 노동력으로 네, 노동력으로 물기를 잡고 그 겨울 추운 언 땅들에다가 계속 쌓아 올려가지고 하천을 만들어냅니다. 그 하천 만들었던 길이가 바로 전천과 토천이 있는데요. 지금 양평과 같은 곳이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물줄기가 만나는 지점이었어요. 두 물줄기가 만나다 보니까 안쪽에 물살이 조금 얕았던 거죠. 바깥에는 물살이 강했지만 안쪽으로는 물살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 약한 두 줄기에 하나는 전탄, 하나는 토천 이렇게 해서 그곳을 네, 물기를 막아가지고 그 막힌 토지를 원래 물이 흘렀던 그 토지를 논으로 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만들어진 두락이나 개간지 땅의 크기가 이렇게 5천에서 6천 네, 이렇게 많은 땅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거기에 10,000명이 와서 한 달 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000명이 먹고 살 수 있는 분량의 토지를 나눠주고도 굉장히 많은 양이 남아서 월산대군은 그 지역에서 아주 떼부자가 된 그런 상황이 되죠. 이곳을 지금으로 따지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서해안에 있는 갯골을 타고서 네, 여기까지 소금물이 약간 들어왔었던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염해 피해가 있었던 지역인 거죠. 개간을 한 지역입니다. 펄층이 굉장히 강했던 지역을 이때 개간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바로 이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땅을 요즘 구글 지도로 이렇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물줄기를 막아서 토천과 전탄 이 두 개의 물줄기를 막아서 이곳에 농지를 만들었던 지금의 북한의 최고 곡창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되었는데요. 이게 성종 때, 성종은 조선 중기보다는 좀 빠르죠. 초중기라고 해야지 될까요? 이때 만들어진
네, 국가 단위로서 했던 개간 산업으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때 이 기록들을 가지고서 각 지방에서 지방 향리들이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네, 김세필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네, 지금으로 따지면 조치원 쪽이죠. 조치원 쪽에 유배를 가게 됐고, 그 유배에서 풀려가지고 한양에서 다시 이제 관직을 주겠으니 다시 올라와라라는 기별을 받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는 시기여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 지역에서 개간해서 이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사는 게 더 낫겠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이 물길을 네, 이때 만들어진 물길이 지금도 그 물길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여기에다 보를 설치를 해서 그래서 물길을 뽑아서 이곳을 농지로 만든 이곳에 물을 대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이곳에 4대강의 보가 그대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 이 지역에 물살이 조금은 얕으면서도 물을 막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네. 중기 때 1528년에 개간돼서 되었던 이렇게 그래서 향리들이 그 지역에 좀 습지 땅이었던 곳들을 개간하기 시작하고 이 개간한 땅들을 조선 중기 이양법으로 심으면서 그 지역에 부를 창출했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논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 오면서 많은 곳들이 사실은 화전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또 국가적으로 사실은 불편한 시기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국가가 대단위로 논농사를 중심으로 했었을 때는 국가가 안정적인 초기에는 백성들도 조금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전민이 별로 없었는데 대려 하반기에 부가 더 많이 축적되었을 수 있는 농사 방법이 더 발굴되고 개발되고 수로도 조선 중기 이후에는 잉여 에너지를 갖다가 수로에 투자를 많이 해서 대려 수로도 확보가 되고 논도 많이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네, 그 지역 자기가 살던 지역을 버리고 산간 지역으로 가서 화전민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화전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논농업은 안 하고 밭농업으로 위주로만 있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렇게 정말 작은 땅도 이렇게 아주 작은 땅도 논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축대를 쌓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축대 높이가 별로 안 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축대 높이가 어마무시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남해에 있는 다랭이논인데요. 여기 보시면 굴삭기가 있죠. 굴삭기의 높이가 이 축대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가서 손을 뻗어서 봤더니 거의 축대 높이가 2m에서 3m 정도 되더라고요. 이 작은 지금 트랙터로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작은 좁은 공간을 만들어서라도 여기에 벼농사를 짓고서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이거야말로 문화유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민간에서 만들어준 문화유산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절에 있는 탑도 물론 귀하고 소중한 거죠. 그 탑을 만들기 위해서 석공이 굉장히 노력을 했겠죠. 석공이 노력을 한 만큼 이 민가에서는 이곳에 살았던 분들이 이 축대를 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었을까도 한번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문화유산이 농업문화유산이 그냥 농사짓는 땅이고 생활터전이다라고만 볼 게 아니라 우리의 정말 문화유산으로서의 역할도 해야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산간 지역에서도 이렇게 논들이 존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화전민들도 마찬가지로 산으로 넘어갔을 때도 물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곳에는 이렇게 다랭이논들을 만들어서 최대한 주식인 쌀을 생산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흔적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 논빼미, 삿갓빼미라는 말을 혹시 아실까요? 삿갓빼미. 바로
삿갓처럼 아주 작은 뱀이란 뜻인 거죠. 어떤 농부가 올라가서 더워서 삿갓을 벗어놓고서 논빼미를 세워보니 하나가 부족했다는 거죠. 아, 이상하다. 논이 하나 어디로 갔지? 내가 잘못했나? 이거 모자를 다시 삿갓을 썼더니 그 밑에 논이 하나 보여서 아, 개수가 많네 라고 하고 내려왔다라고 할 정도로 작은 것까지도 논으로 활용을 했었던 우리 조상들의 노고가 바로 이곳에 묻어져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지켜온 논이 지금은 다랭이 논이 가치가 없어서 이곳은 다행히도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다랭이 논들이 유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이 정도 경사도에는 과수원을 활용해서 과수농사를 짓는 곳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논으로서의 가치와 과수원으로서의 가치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후에 논습지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붙일 때 거기서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친환경 농업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을까라고 보면 바로 이렇게 계단식, 네, 곡간지라고도 하죠. 이런 계단식 논들이 친환경 농업으로서의 가치를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듯 합니다. 왜? 평야논은 사실 이제 평야논 뒤에서 다시 설명해 줘야겠지만 생태계가 많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혹시라도 이곳에 해충이 왔었을 때 이 해충을 막아줄 수 있는 또 다른 곤충들이 좀 없는데 이런 산간 지역은 양쪽에 새들이 충분히 존재해 있고 다른 천적곤충들이 이곳에 있어서 이곳에 곤충들이 해충이 왔었을 때 그 생태계가 그곳을 방지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산에서 만들어진 많은 양분들이 이 계곡을 타고 내려와서 논으로 유입되면서 논의 양분이 공급되는 이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실 이렇게 평야 지역이 다 친환경 논으로 바뀌면 너무 좋겠는데 이런 평야 지역은 친환경 논으로서 거의 인정을 받지를 못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곡창 지역을 보면 4대강 하구들에 다 있습니다. 한강 하구에 있는 김포평야, 이렇게 넓은 평야죠. 그런데도 거기는 친환경 인정받기가 좀 어렵죠. 그 다음에 금강에 있는 논산평야도, 영산강 하구에 있는 나주평야도, 그리고 낙동강 하구에 있는 김해평야도 다 친환경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넓은 곳들이 다 친환경으로 하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아무 쌀이나 사서 먹어도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죠. 그게 바로 대도시에 살고 있는 이 소비자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사실 이빨 닦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이러면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물질들이 물에 농축되어 있어서 대도시를 지나가고 나면은 이 물들이 갖고 있는 중금속, 생활 중금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생활 중금속이 눈으로 유입이 되게 되면 아무리 친환경으로 농사를 잘 지어도 인증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2007년에 아산 지역에서 이렇게 대단히 농사를 친환경으로 지었는데 인증을 못 받게 되었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중금속이 나와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농가들은 지금은 친환경을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느냐면 지하수를 빼서 논농사를 지어요. 옆에 버젓이 금강이 흐르고 있는데 지하수로 농사를 짓는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을 넣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강의를 듣고 있으신 여러분들이 바로 밖에 나가서 생태계 조사를 하고 논이 갖고 있는 기능을 알려내고 이런 것보다도 저희가 생활에서 쓸 수 있는 물을 조금 더 잘 물 밝은 양평이 되듯이 물을 맑게 정말 정화될 수 있을 정도의 물을 써주는 게 바로 친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기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몫이 아니라 소비자와 생산자가 동일하게 같이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좋은 예쁜 광경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양평과 같은 유사한 지역의 사진을 한번 활용을 해 보았습니다. 네, 그럼 논이 갖고 있는 네,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식량 생산, 쌀이 생산되는 공간이다라고만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논이 갖고 있는 기능으로서 봤었을 때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이라고, 다원적 기능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는 생태적 서비스 기능이라고 똑같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 쓰고 있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서 전혀 다른 얘기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많은 논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서도 사실은 다 할 수가 없어서 네,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이 갖고 있는 기능, 생태적 가치성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환경 보존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그 원리를 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정하게 강수 관계가 일정하지를 않고요. 사실 가뭄 시기가 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집중호우 시기가 있죠. 6월 말부터 네, 해서 8월, 9월 가을 장마라고 얘기들을 하죠. 이때까지 집중호우가 있으면서 수분 함량이 굉장히 이때 저희가 쓰고 있는 이상의 물이 하늘로부터 제공이 되게 되죠. 그러고 나면 다시 생활용수를 더 많이 쓰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용수로서 쓰는 이 양보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강우량의 양수가 적었던 이 가뭄 시기와 이 가뭄 시기의 물의 양을 이렇게 많이 있었을 때 이 물을 받아놨다가 활용을 하자라고 되어 있는 게 댐 건설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댐들을 이곳저곳에 많이 활용을 하고요. 조선시대 제헌을 만든 것도 이런 원리였죠. 그래서 이 물들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가뭄 시기에 잘 활용을 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저수지나 댐이 가지고 있는 물 수량이 정말 뭐 70%만 없어져도 가뭄에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물 뺏어 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죠. 이건 인간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원리적으로 따지면 가뭄 시기에 완벽하게 뺏어 쓰고 요구를 새로이 받아야 되니 장마가 오기 전에 다 뺏쓰고 장마 때부터 시작해서 집중호우 때까지 물을 다시 가두고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네, 다 빼질 못해가지고 만수위에 가깝게 있던 물이 집중호우 때 그때 서서 다시 수문을 열어서 네, 잠수교가 물에 잠긴다 뭐 이렇게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보호 본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잉여되는 물을 보관할 수 있는 구조, 이 구조는 없었을까? 그럼 조선시대부터 이런 구조가 없었다면 우리 농사는 아마 벼농사가 아닌 다른 농사법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도 벼농사로 유지했다라는 건 이 구조가 있을 수밖에 없었었고 감으로도 물이 계속해서 나는 곳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거죠. 바로 이제 조금 전에 비가 막 하늘에서 내렸어요. 산 같은 경우 경사도가 있죠. 그러면 같은 일기압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죠. 지표면을 타고 흐릅니다. 그러면 사실 지하로 내려가는 물은 거의 존재하지 않죠. 지하로 내려가는 것은 중력에 반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압력이 더 큰 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소량이 지표 안으로 들어가고 그 외에는 지표수를 타고 다 내려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밭이 있고 그 다음에 농업용수라는 건 물론 저수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논에 물이 갇혀지게 되면은 이곳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오랫동안 물을 담아 놓을 수 있는, 담수할 수 있는 저장 능력이 논 같은 경우는 1년에 약 평균적으로 136일 정도 된다고 해요. 천수닭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물이 잡혀져 있는 고논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생종을 심는 그런 것들은 약 130일도 안 되는, 물을 넣는 기간이 130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만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136일 정도 물을 담수를 하는 것이 바로 논인데요. 논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수를 하게 되면 이 밑으로는 물 기둥이 생기게 됩니다. 요 밑으로 물 기둥이 생기면 여기는 지하에 100m, 200m, 더 지하 50m 이상을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물 기둥이 생기는 곳은 압력이 굉장히, 물의 압력 때문에, 물 기둥의 압력 때문에 기압이 높아지는 거고요. 산에는 물 기둥이 없기 때문에 압력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압력으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여기서 눌러주는 힘에 의해서 분수대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서 깨져있는 틈바구니로 새어서 나오는 게 약수터이고 계곡물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다시 흘러서 이게 다시 내려가고, 이 순환구조, 이렇게 순환구조가 우리 생활용수의 약 80%를 차지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었죠. 저희 70년대에 산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 산에 나무가 없어서 물을 보관하지 못한다, 이렇게 홍보하고 나무 심었던 70년대, 80년대에는 계곡에 물이 마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산에 나무가 굉장히 빼곡하게 많이 들어차 있죠. 산에 우리가 8월 달에 등산로가 아닌 지점은 산에 유입되기가 조금, 사람이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고 난 일주일 후, 일주일까지도 안 가죠. 3일, 4일이 지나고 나면 계곡에 물이 굉장히 건천으로 바뀌어져 있는데요. 옛날처럼 가물어도 물이 쫄쫄쫄 흐르는 이런 게 아니라 요즘은 거의 건천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지하수를 넣어주는 유입구가 줄어들면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다랭이 논들은 거의 다 없어진 상황인 거고, 그나마 평야에 있는 논들인데, 평야에 있는 논들은 머지않아서 거의 바다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하수 보존 능력보다는 이건 홍수 예방 능력을 더 크게 갖고 있는 게 평야 지역인 거고요. 산간 지역의 논들은 지하수 함량 기능으로 보면 굉장히 큰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산에 물이 말라가는 건천인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약수물을 먹을 수 있었던 지역에 약수가 대장균 검출이 되면서 먹지 못하는 이런 곳들이 있는데요. 몇 억 년 동안 지표수가 흐르던 지역이, 그 물이 흐르다 보니까 그쪽이 약간 낮은 지역이 됐었겠죠. 그래서 계곡이 형성이 됐던 이런 지역에 낮은 표토수들이 모여서 물이 요즘 흐르게 되는 거지, 지하수가 올라와서 흐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압력에 의해서 분수대가 높은 분수대에서 압력에 의해서 높게 펴졌었을 때는 옆에 물이 합류되지 않지만 이렇게 압력이 없어서 지표수가 모였을 때는 지표에 있는 물들이 갖고 있는 대장균을, 지표 30cm 안에는 동물들의 사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죠. 배설물이랄지. 그래서 바로 대장균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이 물들이 함유되면서 바로 약수터에 대장균이 검출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랭이 논이 갖고 있는 것은 생태적인 보고도 있지만 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 저장 능력으로 따지면 굉장히 귀한 곳이 바로 다랭이 논이 갖고 있는 수자원 보존 능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산림지역의 물탑, 계단논, 홍수조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단논들이 갖고 있는 바로 수자원 함양 기능은 어마무시하고 수자원 공급 기능, 이런 것들이 대단히 큰 효과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들을 너무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원적 기능으로 했을 때는 고도에 따라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농림지역에 직불금을, 우리나라도 직불금이 있죠. 직불을 주면서 고도에 따라서 직불금을 주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데 우리도 그래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해봅니다. 네,
그러면서 논이 갖고 있는 이제 유기성 폐기물 분해 기능도 보면은 굉장히 대단한데요. 밭 농사를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밭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밭에는 퇴비를 줄 때 완전히 완숙 퇴비가 아닌 퇴비들이 들어갔었을 때는 농작물이 되려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논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벼농사를 지으면서 가을에 추수하면서 보면은 바로 썰어서 볏짚이 바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퇴비를 주지 않고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농사를 다시 그 다음에 농사를 짓게 되는데요. 이 볏짚이 완벽하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논에는 사실은 호기성 미생물만 밭에는 호기성 미생물을 중심으로 해서 밭에 퇴비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논은 호기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물이 들어가게 되면 산소 공급이 딱 차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호기성이 아니라 현기성 분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논에는 그 많은 미생물, 그 중에서도 유산균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현기성 분해를 하는 이런 미생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농진청에서 2013년인가요? 논토양에 있는 미생물 조사를 했었을 때 우리나라 논토양에 83만 종의 미생물이 있다고 발표를 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지역별로 그 미생물이 조금씩 다른 걸로 나와 있는데요. 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른 이런 미생물들이 존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 미생물을 잘 활용을 했죠. 그 미생물을 어떤 형태로 활용을 했는가라고 놓고 보면은 저희 조상들은 여기서 자라는 볏짚을 잘 씻어서 그 위에다 콩을 삶아서 올려놓고 된장을 만드는 메주를 발효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청국장 발효시키는데 볏짚이 안 들어가면 청국장 맛이 안 나죠. 바로 이 청국장 콩을 분해해주는 고초균이 바로 이 논에서 있었던 거고 그 논에 있었던 고초균이 바로 바실러스 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볏짚에 있다가 그게 그 콩과 만났을 때 분해를 해줬던 것처럼 이건 유산균 발효거든요. 이렇게까지 발효를 하다 보니까 논은 사실 그 어떤 것이 들어와도 다 분해를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논토양에서는 호기성 발효와 현기성 발효가 동시에 다 일어난다. 그래서 논에 예를 들어서 가스 발생이 좀 있다 그럴 때 물을 빼주면 다시 호기성 발효를 하고요. 호기성 발효가 조금 원만해졌다 싶었을 때 물을 넣어주면 그때는 다시 또 현기성 발효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논토양에서는 정말 다양한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그 미생물들이 이런 분해를 돕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밭토양에는 사실 1년 동안에 약 8번 이상의 퇴비를 넣어줘야 작물이 재배가 된다고 하죠. 근데 논토양은 농가리, 봄에 농가리 할 때 그때 한 번 퇴비를 넣어주는 거죠. 지금은 비료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삭거름이라는 걸 주기 시작했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삭거름을 줄 수가 없는 구조였던 거죠. 이미 벼가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 사이에 퇴비를 가지고 들어가서 줄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만큼 1년에 한 번밖에 퇴비를 주지 않아도 곡식을 걷어들이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게 바로 논이거든요. 논은 그만큼 많은 것들을 있는 양분을 그대로 다 분해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폐기성 분해 기능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대기 정화 기능, 이제 요즘 탄소 절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탄소를 절감하는데 30년 이상 된 나무들이 탄소 흡착률이 적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급성장하는 것들이 가장 탄소를 많이 성장을 하면서 탄소를 저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소를 가장 많이 저축한다는 건 급성장을 하는 식물들이에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넓은 논에
물론 3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논이 지금 우리나라 전국토의 약 5% 정도가 논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5%의 벼가 급성장을 하죠. 1년에 벼가 약 1m 정도가 자랍니다. 1m가 자라고 벼가 다 자랐을 때는 꽉 채워지죠. 요때만 해도 지금 요 모습은 7월 말 정도, 아직 꽃피기 전입니다. 줄기 이렇게 골이 보인다는 것은 아직 완벽하게 꽉 차여져 있지는 않고 이 정도로 보인다는 거, 7월 말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 골이 안 보일 정도로 8월이 되면 꽉 차이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렇게 넓은 땅을 꽉 채우고 거의 높이 1m를 꽉 채울 만큼의 탄소를 저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 흡착하는 정도로 봤었을 때도 대단한 거고요.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데는 가장 좋은 게 물이라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논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가 물이 있기 때문에 벼에 흡착된 것들이 물에 떨어지게 되면 다시 떠오르지 않는 거죠. 산 같은 경우 나무에 미세먼지가 붙어 있다가 또 바람이 불면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논은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를 저감하는 효과라서 탁월한 거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기능들도 대단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 순화 기능은 지금 기후 온난화에서 기후 위기까지 가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후 위기의 가장 큰 주범은 조금 전에 말했던 탄소랄지 아황산이랄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바로 열섬화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 사진과 이 사진 하나만 비교를 해봐도, 자, 여기 고속도로가 있으면 굉장히 열을 많이 방출을 하죠. 태양으로부터 열을 흡착을 해서 그걸 다시 방출을 하다 보니 그냥 사진과 열 화상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보면은 아주 굉장히 색깔이 선명하게 빨간색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산에서 방출해주는 이 기후를 보면은 진한 노란색으로 보이는데요. 요 논에서 방출하는 기후 온도를 보면은 습지가 훨씬 더 많은 열을 흡착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더운 여름날 정말 더웠을 때 앞에다 물만 조금만 뿌려줘도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의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농경지는 도심지보다도 약 3.5도에서 5.4도까지가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논이 갖고 있는 온도를 낮춰주는 그린 커튼의 역할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게 증산작용을 하면서 벼가 성장하면서 탄소를 먹고 다시 탄소 먹으면서 증산작용이 같이 일어나는 거죠. 이 증산작용하면서 주변의 열을 많이 흡착해서 주변보다 훨씬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생물 조사를 하러 갔었을 때, 요때는 가서 물을 만져보면 물이 미지근하거든요. 굉장히 따뜻하다는 느낌이 가요. 그래서 수온을 재보면 32도 이렇게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따뜻한데, 7월달, 8월달 그 뜨거운 햇살 속에서 대려 가서 물 온도를 재보면 27도, 28도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햇볕을 가려주면서, 우리가 논에 가면 덥다고 느껴지지만 그것은 그늘을 우리 키보다 낮은 벼여서 그늘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물 온도를 놓고 봤었을 때 훨씬 더 낮은 기온임을 알 수가 있거든요. 물 온도가 27도, 28도 하늘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온도가 낮음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기후 순화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려보도록 합니다. 뭐 체험학습, 그동안은 농촌 체험학습 그러면 소달구짓하고 모내기하고 그랬는데, 저희 이제 논살림이 같이 하면서부터 논생태,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계를 조사하거나 생태계 관찰을 하거나 체험을 한다 그러면 산으로 갔거나 습지로 갔었는데, 사실은 논이 바로 그 습지 역할이기 때문에 논에 가면 많은 생물들이 삶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어린이 친구 사진을 제가 쓴 이유는 모내기를 하고 있던 친구에게 그 옆에 어떤 친구가 지나가는데 한번 볼래? 했더니 그 친구가 옆에를 보더니 뭐가 지나가요? 사실 그 옆에 요 모내기 시절에 잘 보이는 긴꼬리 투구새우라는 모습을 보고서 이 친구가 너무 반가워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던 부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몰랐던 것은 농촌 체험 간다. 그럼 모내기 체험 가서 모내기만 열심히 하고 왔었습니다. 그동안은. 근데 모내기 체험 때 그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생물이 뭐가 있는지 한 번만 볼까라고 했었을 때 아이들은 더 많은 생명의 감사함 이런 것들 함께 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논살림 사회적 협동조합이 처음에 시작했었던 목적이었었고요. 지금까지 존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논에는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미소동물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요. 미생물을 사실은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구조여서 논에는 이렇게 다양한 미생물에 의해서 네, 유기성 폐기물을 분해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요. 사실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미소동물, 곤충, 소동물, 조류, 야생동물 여기까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미소동물, 수서생태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미소동물 종류만도 저희가 약 160, 70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곤충, 소동물 해서 메뚜기랄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기반으로 살고 있는 새랄지, 너구리랄지 뭐 이런 것들 합해서 논에는 사실 물을 기반으로 살고 있는 수소곤충이랄지 이런 것들이 200여 종. 그 다음에 논둑이나 논 안에 있는 식물들, 이런 식물들이 약 200여 종. 그 다음에 육상곤충이 약 200여 종. 그래서 약 600여 종의 생물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네, 논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것만이 생태적으로 보이니까 건강하다라고만 볼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밥을 먹고 있다라는 모습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네. 이런 생태적인 게 보이는데요. 사실 논에 이제 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초도 있죠. 그럼 이 잡초를 먹는 우렁이가 있고, 네, 우렁이에 기생하고 있는 반딧불이가 있는 거죠. 또는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들을 우렁이가 먹기도 하고요. 또 이런 잡초를 가재가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가재를 다시 먹는 황새랄지 이렇게 생태계가 논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생태계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바로 저희가 밥 한 그릇 그러면 약 3,000알에서 4,000알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보통 김밥 그러면 약 3,000알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밥 한 그릇 요즘은 그전에 5,000알, 6,000알을 먹었는데 요즘 3,000알에서 4,000알 정도밖에 먹질 않고 있는데 이게 벼폭이 세폭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역마다 달라요. 산간 지역에서는 세폭이 정말 필요하고요. 준산간 지역까지도 약 세폭인데도 있고 2폭이 반. 그런데 평야 지역으로 가면은 굉장히 기름진 땅이죠. 상류에서부터 양분 가지고 와서 펄층이 많았던 곳에 논을 만들게 되면 그곳에는 약 2포기 정도면 밥 한 공기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세포기를 놓고 기반으로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50cm, 20cm라고 하는 틀 안에 바로 벼 세포기를 심을 수가 있거든요. 50cm에 20cm인 이 틀 안에 과연 몇 마리나 살까? 올챙이 35마리 그러니까 무슨 올챙이가 그렇게 빠글빠글하게 삽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 물을 넣어주면 산간적에서는 도롱뇽부터 알을 와서 낳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의성군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의성에서도 도롱뇽이 이제 막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게 도롱뇽을 봤는데 바로 이제 산간 지역에선 도롱뇽도 볼 수 있고요. 맨 처음에 산개구리나 물두꺼비가 먼저 알을 낳고 가면 이곳에서 한 서너 마리가 살게 돼요. 50cm, 30cm 서너 마리는 넘게 살 수도 있죠. 그리고 나면 산개구리가 와서 알을 낳고 그리고
요즘은 무단개구리 오고 엄개구리 올챙이가 보여요. 그래서 개구리들이 알 낳는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산개구리가 꼬리 달고 나갈 때쯤 되면 무단개구리가 와서 알을 낳거든요. 그리고 꼬리 달고 나갈 때쯤 되면 옹개구리가 알을 낳고 가고요. 요즘 엄개구리가 꼬리 달고 이제 꼬리가 조금씩 짧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참개구리가 좀 알들을 낳아서 막 깨나서 참개구리들이 좀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참개구리가 지나가고 나면 청개구리가 나타나거든요. 청개구리 지나가고 나면 맹꽁이가 와서 알 낳고 두꺼비가 알 낳고 뭐 이런 식으로 1년에 주기적으로 1년 동안 내내 논안에서는 올챙이를 볼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봤었을 때, 한 번에 가서 봤을 때는 3마리, 4마리 정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1년 동안 놓고 보면 35마리 정도 된다라고 일본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었을 때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또한 이걸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는 이제 올챙이만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생태계를 다 보고 있거든요. 수소 생태계만 해도 200여 종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 코드라트라고 해서 한 곳에 해서 코드라트 50cm, 20cm 정도에 되는 그 코드라트를 찍고 그 안에 있는 생태계 조사를 하면 물벼루 한 뭐 5, 600마리, 씨벌레 5, 600마리, 그 다음에 실지렁이가 뭐 보통 뭐 1000마리 정도 이렇게 깔따구가 뭐 몇백 마리 이렇게 막 다양한 물방개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때는 이제 새우하고 투구새우가 조금 많이 이제 유기재배에서 나오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생물들이 많이 보여요. 이 생물들이 1년 동안 사는 게 바로 밥 한 그릇 나오는 공간에는 생물도 한 그릇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생태계에서 만들어진 이 생물들이 거기서 먹고 배설하고 또 거기서 죽겠죠. 그러면 그것들이 다시 고단위 질소로서 다시 벼가 잘 자라게끔 양분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논에는 사실은 양분을 별로 투입하지 않는데도 양분이 충분해서 저희가 쌀을 충분히 생산이 가능한 이런 일들이 되는데 바로 그게 이 생태계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전해 볏짚을 그냥 잘라 놓으면 이것을 잘게 먹어서 배설을 하고 이 잘게 먹은 배설된 것을 미생물로 다시 분해를 하고 그리고 나면 미생물들이나 또는 거기 살던 작은 생물들이 죽게 되면 또 거기서 또 분해가 또 이루어지고 이것들이 다시 양분으로 돌아가고 해서 우리 쌀에 그런 양분들이 축적된 이런 쌀들이야말로 건강한 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곤충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약 80여 종의 성분으로 따지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 80여 종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80여 종의 성분으로 만들어진 쌀을 80여 종을 만드는 우리 몸을 만드는데 그대로 사용을 한다면 충분히 조율이 되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60년대, 70년대 넘어오면서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화학적인 비료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죠. 화학적인 비료는 화학 성분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다양한 성분이 들어간 게 아니라 17가지의 성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17가지의 성분으로 키워진 벼하고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키우는 쌀하고는 영양 성분이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한 과연 어떤 쌀이 우리 몸을 살릴 것인가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친환경이면 그냥 몸에 좋대. 근데 왜 좋은지에 대해서 그냥 약을 안 쳤으니까 벼에 약 치는 부분, 벼 요즘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약을 그렇게 다양하게 치지 않고 1년에 2번 정도
밖에 튀지 않습니다. 더구나 방광기가 15일 정도. 그래서 약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생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약이 들어가는 순간 이 생물은 인간보다도 작은 생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로 상태로 떨어져서 미생물이 다 죽어버리는, 이게 이제 안타까운 현실인 거지, 이게 우리 몸에 체내에 남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벼는 완결라고 하는, 네, 한번 싸고 있는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채워졌었을 때 껍질 벗기고 나면 사실 그렇게 많이 남아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이 위험해서라기보다는 이 벼가 먹고 자라는, 이 벼가 뿌리로부터 먹고 자라는 양분이 무엇일 건가를 고민을 해놓고 보면 좀 생각이 좀 달라지시지 않을까. 이 다양한 생물들이 갖고 있는 양분을 먹는, 벼가 갖고 있는 양분과 그 다음에 화학성분이 들어가 있는 양분과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단지 미소량이기 때문에 측정 불가일 뿐인 거지, 그 미소량이 사실은 저희 몸을 조절하는 기능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라고 한다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생태계가 키워주고 생태계의 양분이 우리 양분을 채워주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옛날부터 이런 게 있죠. 풍년새우라고 하는 새우가 있습니다. 이 풍년새우가 보이면 풍년이 든다 해서 풍년새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풍년새우는 갑각류예요. 근데 이 풍년새우가 굉장히 번식을 잘 하다가 8월달이 되면 다 없어지거든요. 8월달이 벼꽃 피는 시기잖아요. 이 친구들이 없어져서 이 흐물흐물해지는 이 친구들이 다 양분으로 돌아가서 벼 알곡의 양분으로 쌓아주는 거죠. 그래서 벼 알곡이 굉장히 튼튼하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알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풍년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풍년새우가 보이면 풍년이 든다 해서 풍년새우였는데, 이렇게 논생태계에 사실은 양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생물들도 많이 존재해 있고, 이것들의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양분으로, 그래서 사실 농업에서의 생물의 비오톱은 바로 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조금 전에 물 저장 기능이었지, 홍수 예방 기능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조금 많이 빼먹고 왔습니다. 1시간 안에 이 많은 것들을 담을 수는 없어서 그냥 원리적으로 수자원 보존 기능이 어떤 거가 있는지, 그 다음에 먼지 정화 기능, 탄소 저감 기능, 요즘 기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서요. 기후 순화 기능, 여기 정도만 맞춰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논이 이거 외에도 참 많은 뭐 홍수 조절 기능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하고 그 나머지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생태계가 살린 쌀이 정말 귀한 쌀이고, 그런 것들이 양평은 그냥 자연적으로 수자원 보존을 위해서 사실은 친환경을 유도를 했는데, 그 친환경을 유도하면서 이런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고 있다. 양평에 사시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시고 자부심을 가져도 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농사만을 짓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저희 이제 내 밥에는 이렇게 다양한 생명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밥 한 그릇이라고 생각하는데 밥 한 그릇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의 한 그릇, 네, 우주의 한 그릇을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을 때 귀하게 느끼면서 생명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우리 몸도 살리는 친환경 먹거리를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요. 물맑은 양평이 제대로 물맑은 양평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생명 한 그릇을 아침 저녁으로 잘 건강하게 드시면서 논을 살리는 데 일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